네, 안녕하십니까. 강영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전체로 치면 이거 일곱 번째 강의고요. 형법 각칙으로는 이제 두 번째 강의죠. 제2강입니다. 형법 각칙입니다. 자, 형법 각칙, 이게 그 조문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설하는 걸 형법 강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형법 각론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형법 각칙 두 번째 강의. 그러면 이제 형법 각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형법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형법 각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또는 체계적인 이해도 다 받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강의였고, 그 다음에 형법 각칙 첫 번째 들어와서 형법 각칙 제1강의를 받고 이제 형법 각칙 제2강이죠. 그러면 이제 형법 각칙은 전부 3개의 편으로 되어 있다. 모든 형법 각칙에 있는 내용은 구성 요건이다. 그래서 범죄의 목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목록. 그죠? 목록 아시죠? 쭉 어떤 행위들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을 쭉 나열해 놨다는 것이 이게 목록이에요. 그때 그 모든 범죄의 목록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다 나눠놨다. 그게 뭐냐? 보호법익이다. 그때 보호법익이 형법전 자체에는 국가적 법익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개인이 가장 중요한 법익이 될 거니까 개인의 법익. 그래서 개인적 법익을 먼저 한다. 그래서 제1편이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자,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이라는 거죠.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 그때 다시 개인적 법익은 그 법익의 경중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다시 5개의 장으로 나눠진다. 그 중에 첫 번째 제1장. 이게 바로 개인의 생명과, 자, 생명과 신체는 항상 붙어 다닌다고 했으니까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이라는 범죄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계속 반복되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개인의 자유, 3장이 개인의 명예와 신용, 4장이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5장이 재산이었다. 그건 이제 그때 가기로 하고요. 미리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그 중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중에 그 중에 중요한 게 생명이 먼저니까. 생명 먼저 보면 다시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있고 사람이 되기 전 단계 태아의 생명이 있었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가 살인의 죄다. 즉 살인의 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인 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살인의 죄. 자, 살인의 죄는 구별권이 됐어요. 첫 번째가 250조 1항이 있었다. 이게 보통 살인죄죠. 보통 살인죄입니다. 자, 근데 보통 살인이죠. 이건 이것만 있다고 해서 보통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위법성 책임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제 200조 1항 자체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50조 2항이다. 이게 존속 살해. 이게 살인이 아니고 살해인 이유는 이미 존속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있으면 존속 죽이고 사람 또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51조가 삭제가 됐고요. 252조 1항이죠.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데 먼저 죽을 사람이 먼저 부탁을 하면 이게 촉탁. 죽을 사람이 먼저, 피해자가 먼저 나를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살해를 하면 이게 촉탁이고, 죽일 사람이 먼저 죽일 결의를 하고 상대방, 죽을 사람이 승낙을 받으면 승낙살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52조 2항. 이게 이제 자살하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또는 방조하는 거. 자살, 교사, 방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53조가 여기 교사까지 하는 방법으로 위계나 위력을 쓰면 그게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 자, 이렇게 전부 해서 5개가 있다는 거죠. 5개의 구성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보통 살인죄. 보통 살인죄 뭘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구성 요건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성 요건의 요소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갑이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객체인 A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살인죄면 살인 행위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 절도죄면 절도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살펴볼 거예요.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이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을 쭉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뭐예요? 주관적 구성 요소를 다 살펴볼 거고. 자, 이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되는데, 그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게 구성 요건 해당성이고, 첫 번째,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위법성에 대해서 검토할 거고, 세 번째가 책임에 대해서 검토할 거고, 그 구성 요건 중에 특히 이게 다 충족되지 않을 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행위는 있는데 결과가 없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미수를 검토할 거고, 그 다음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행위 주체가 여러 명일 때, 그게 바로 공범에 대해서 공범론으로 검토하는 거죠. 이렇게 과목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모든 범죄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구성 요건들 다 이런 식으로 200번 할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중에 전 시간에 그 형법 각칙 1강의 때 살펴본 게 보통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그런데 살인죄는 무슨 범이에요? 고의범이죠. 그러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구성요건적 고의가 필요하겠죠. 고의란 뭐냐? 자, 고의의 정확한 의미. 의외로 우리 수험생들이 고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외우고 있는 거죠. 고의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행위 주체. 행위 주체는 누구였죠? 일단 우리는 갑.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행위 객체. 자, 우리 얘에 가면 피해자 A.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행위 주체, 두 번째 행위 객체, 세 번째 행위. 행위죄는 살해 행위죠. 살해 행위. 살해 행위, 뭐 칼로, 그죠? 칼로 또는 뭐 독약으로, 독약 이런 거를 자, 먹인다, 칼로 찌른다, 이렇게 행위.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 칼을 맞아 사람이 사망. 행위 결과, 결과. 행위는 살해 행위. 그 다음에 결과, 결과는 사망. 이렇게 결과. 그 다음에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행위 때문에 나와야죠. 그래서 인과 관계. 또는 일부 학자들은 여기 객관적 귀속까지 넣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두 개 나눠서 판단한다는 얘기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까지 이렇게 나눠서 결국 5가지. 이게 결과부의 경우에 결과가 필요한 거니까 결과부의 경우에 일반적인 객관적 불권 요소예요. 이때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에 대해서 그 행위자가 그걸 인식하고 그 행위 결과를 의욕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고의의 내용이야. 즉 고의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즉 범죄의 성립 요건 사실이죠. 즉 범죄의 성립 요건 사실들을 인식하고 의욕하는 게 고의예요. 자, 여기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아주 정확하게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90% 정도까지는 이제 이른 거예요. 나머지 10%를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는 말이 그러면 정확한 의미는 뭐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요.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형칙에서 구성요건 착오를 할 때 그 구성요건 착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의가 정확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체화시키는 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 무슨 죄죠? 외우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 건데 깨닫는 걸 어떻게 외워요? 외워가지고 깨달을 수는 없으니 결국 이해해서 깨닫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고의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합니다. 지금요. 갑에게 A에 대해서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있다.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행위 주체가 갑이죠? 그러면 갑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내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내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행위를 하는 모든 갑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인식하겠죠. 자기가 뭐 사람 아닌 동물, 강아지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아닌 황소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는
당연히 자기가 행위 주체인 사람이라고 인식할 거예요. 자, 문제는 행위 객체죠. 이 갑에게 A에 대한 살인죄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되려면, 구성 요건이 실현되려면 갑이 이 A가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얘기야. 행위 객체가 사람이라고 인식해야 되는 것. 그게 고의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칼로 이 A를 찌르거나 A에게 독약을 먹이는 행위는 이 칼을 맞고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인식한다고. 죽을 거라고. 이 독약을 먹고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즉 내가 칼로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인식하고 행위를 하는 거고, 독약을 먹일 때 이 사람은 이 독약을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행위로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인식하고 의혹해야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지. 만약 이 사람이 살인의 행위를 한다고 해요. 나가 사람이고 이 사람 사람이고요. 내가 살인 행위를 해요. 근데 이 사람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절대로 살인죄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식한 내용이 이 A가 죽을 거라고 인식하고 의혹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는 건 좀 심하고 그냥 좀 장애를 만들겠다. 장애인만 만들 거야. 그래서 절름발이 이렇게 또는 장애인 한쪽 다리를 못 쓰게만 만들 거야. 그러면 절대로 살인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사람의 고의가 이 결과에 이르게 할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살인 미수의 고의가 아니고 그 경우는 상해의 고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살인의 고의가 될 수가 없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의도한 게 죽지는 않게 칼로 찌를 거야 라고 하면 이미 그건 살인 고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건 이미 중상해나 아니면 그냥 상해의 고의밖에 안 된다. 자, 그 고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게 고의가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 나중에 형법 총칙에 가서 갑이 A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B에 가서 맞았을 때 갑은 B를 살려할 고의는 없잖아요. 즉 B에게 결과를 발생시킬 고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의가 제대로 B에게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착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착오. 그래서 고의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우리 경찰 시험 준비하는 학생 중에 1%도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 1%도 안 돼. 100명 중에 한 명도 이 고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고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형법 총칙에서 구성요건 착오할 때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아주 쉽게. 자, 됐습니다. 구성요건 고의. 그래서 산자와 성립할 것은 우리 교과 14페이지죠. 살인의 고의가 필요한데 이 살인의 고의는 무슨 말이냐? 살인죄의 모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그 내용으로 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그때 모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인식과 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방금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사람이고 내가 이 행위를 하면 저 사람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살인의 고의가 실현된 거죠. 실현된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연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이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가 있다라고 볼 거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즉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거냐? 그게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왜 그래요? 행위자는 공판정에 나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수사를 받은 다음에 공판정에 나와서 검사가 다 조서를 작성했는데 검사는 계속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행위자, 지금 피고인은 저는 살인의 고의는 진짜 추호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죽일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사실들, 간접적인 증거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증명한 내용에 대해서 법관이 수긍이 가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그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신이 들면 그때는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할 거고, 검사가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반밖에 안 된다. 있는 걸 내가 굳이 숫자로 매긴다면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살인의 고의는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피고인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사람을 죽였는지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밖에 이제 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공판장에 나와서는 나는 결코 살인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상해의 고의밖에 없었는데 그냥 실수로 또는 그냥 피해자가 가더니 그냥 쓰러지더니 그냥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입증 책임 문제로 비교될 수밖에 없다. 자, 이때 우리 판례는 14페이지, 15페이지 쭉 한 7, 8개의 판례들은 전부 다 위에서부터 판례들은 자,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는 판례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거니까 결국 그 피고인은 살인죄가 성립한 거고, 반면에 밑에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는 자, 이것들은 당연히 공판장에서 다퉈지겠죠. 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이 고의의 사실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 그 다음에 피고인은 그렇지 않은 거, 그죠? 이런 면을 볼 때 도저히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살인 고의가 결코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그 피고인의 의뢰인 즉 변호인이 살인 고의가 없다고 증명을 해냈겠죠. 그러니까 살인 고의가 부정됐겠죠. 자, 가볼까요? 두 번째 판례 보면 그 주영형 교사라고 옛날에 그 체육학과를 나와서 교사, 중학교 체육 선생을 하던 사람인데 그 체육 선생을 하던 그 주영형 교사가 그 자기 과외를 하던 그 여학생의 동생, 집이 좀 어느 정도 생활 유지가 잘 되니까요. 그 당시에 잘 살아서 그 과외를 하던 그 여학생의 동생인 이윤상 군을 유기해가지고 결국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더 이상 계속 그 돈도 놔주지도 않고 자꾸 이게 문제가 되니까는 아이를 자기 하숙방에 놓은 상태에서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아이는 거의 실신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신 상태로 두고 이제 수업을 안 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범죄 사실 또 유괴 사실이 적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하러 갔다 왔더니 아이가 죽어 있는 상태죠. 자, 이때 당연히 이 주영형 교사의 그 변호인은 어떻게 주장했겠어요? 결코 살인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고 다만 제가 유괴했는데 유괴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기에 의한 살인, 치사함밖에 아니죠. 그래서 유기에 의한 치사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결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거는 이 아이를 두고 갈 때 이미 이 아이는 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갈 때 그 드링크를 먹였는데도 드링크를 전혀 마시지 못하고 쭉 다 흘려버렸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수업을 하고 오면 이 피고인이 수업을 하고 왔을 때는 이미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를 피고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간 거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래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했고 바로 이제 사형을 당했는 사건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판례 보니까요. 자, 포박 감금된 피해자가 이미 탈진 상태에 빠져 바카스조차 삼키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확인하고서도 얼굴에 모포를 씌워놓고 가버린 애인은 결국 살인의 범위, 즉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입증 책임의 문제라는 얘기죠. 당연히 법원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증거재판주의니까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주관적 구속권에서 고의를 입증하는데 자, 이런 정도면 고의가 입증됐다고 본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또 비교 판례가 있죠. 비교 판례는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비교 판례는 요거 말고 여기는 없네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18시간 동안 트렁크에다가 그 피해자를 손을 묶어서 등 뒤로 손을 묶어서 묶어놨더니 즉 이제 감금을 한 상태죠. 감금한 상태에서 트렁크에 누웠었는데 온도가 내려가는 바람에 혈전이 생겨서 결국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아직은 유사하긴 하지만 그 18시간 그 트렁크에 그 유괴된 사람 피해자를 가둬놔가지고 결국 혈전이 막혀서 죽는 경우는 일단 감금 치사죄로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 판례가 하나 있다는 거 주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영형 교사 사건, 살인죄 고의 인정한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백에 의한 질식 사망 사건이죠. 자, 이거는 강도가 이제 돈을 뺏고 여자에게서 돈을 뺏으니까 여자가 자꾸 반항을 하니까 강도가 이제
벽에로 피해자, 강도 피해자의 이제 얼굴을 벽으로 꽉 눌렀어요. 눌렀는데 꽉 누르니까 계속 이제 처음에는 막 반항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반항을 멈췄어요. 그럼 반항을 멈춘 상태에서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바로 벽에를 뗐겠죠. 벽에를 어디서 떼고 갔을 텐데 반항이 멈췄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쭉 약 3분 이상을 더 누릅니다. 그러면 그 3분 이상을 반항을 멈췄는데도 누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한 판례죠. 자, 읽어보면 강도가 벽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다 늘어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강도 또는 강도 치사밖에 인용되지 않으면 사망 부분에서 고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피고인은 계속해서 저항을 멈춘 그 피해자를 계속 누르고 있었죠? 이렇게 물어봤겠죠. 법관이나 또는 검사가. 그때 아무 대답 못하는 거죠. 할 말이 없잖아요. 이미 저항을 멈췄는데 그걸 왜 계속 눌렀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주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바로 밑에 판례, 얘들아, 우리 같이 죽자.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자, 아이가 3명 있었는데 5살짜리는 이 엄마가 안고 가서 물에 들어가서 놓습니다. 그래서 뛰어노니까 그 아이는 직접 엄마가 살해한 게 맞죠. 그래서 그 5살짜리는 직접 살인죄와 성립하고 문제는 3살짜리와 7살짜리는 자기를 따라 들어오게 했어요. 따라 들어오게 와서 이제 물 속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은 저절로 이제 떠내려 갔죠. 그러면 지금 엄마가 직접 5살처럼 물에 끌고 가서 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이 아이들이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즉 이 아이들이 와서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 떨어져 죽으면 이 아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죽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아이를 이용해서 의사를 지배해서 결국 언행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3살짜리와 7살짜리를 이용해서 간접 정범의 형태로 살인한 거죠. 그래서 이 3살짜리와 7살짜리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는 보통살인죄 간접 정범이 성립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저수지 조카 살해 사건은 요거는 부작위범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제 총칙의 이강 총칙의 부작위범 설명하면서 이제 조카인데 조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 존재하지 않고 그 조카를 삼촌이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이제 산에 들여가서 살해하려고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저수지를 걷는데 삼촌은 이제 거수지에 둔덕으로 가고 그 조카는 그 비탈길을 쭉 가는 거죠. 그때 마침 또 비가 와서 이게 길이 좀 미끄러웠어요. 그때 이제 조카가 미끄러져서 그 저수지로 빠집니다. 이때 하나 주의할 거는 이 삼촌은 그 산에 가서 아이를 목을 졸라서 살해하거든. 그때 그 당시 그 살인의 고의는 그 산에 가서 미래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산에 도착했을 때 살인 고의가 생기는 거고 지금은 그냥 걷고 있는 거잖아요. 저수지를 걷고 있을 때는 그거는 아직 고의가 없죠. 지금 그냥 걷는 거니까요. 데리고 가는 거니까. 따라서 이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어서 미는 게 아니고 그냥 산으로 가는 길에 스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빠졌기 때문에 아직은 살인의 고의가 없는 거죠. 굳이 지금 문제가 된다면 살인의 예비 의무밖에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빠지고 나니까 이때 갑자기 굳이 이 아이를 다시 구조해서 또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살해하니 그냥 여기서 그냥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그냥 사망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구조하지 않겠다는 의사 그 시점부터 뭐가 생기는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구조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됐죠. 그럼 이게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는 거죠. 조카에 대한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고 이때 이 부작위한 살인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삼촌에게 인정되는 보증인 지위는 선행행위죠. 선행행위. 즉, 그 미끄러지기 쉬운 저수지, 비탈길을 걷게 한 것. 그게 바로 선행행위고 그 선행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빠졌고 그 위험의 실현을 방치했기 때문에 선행행위란 부작위범이 성립하고 그래서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판례죠. 자, 됐고요. 나머지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밑에 내가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사건이죠.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사건 중에 그냥 갑시다 사건. 이게 이제 최근에 또 기준이 한번 나왔죠. 보시면 경찰관이 질주하는 화물 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자동차에 적재되는 임산물,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땔감이 없었어요.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서 그냥 불법적으로 나무, 땔감들 또는 나무들 불법 벌채를 많이 했죠. 나무가 벼가 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제 그걸 서울에 갖다 팔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자, 그때 이제 이런 부정 임산물, 불법 벌채를 막으려고 그때는 곳곳에 검문소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이 이제 불법으로 혹시 그 임산물 같은 거 채취해가지고 그 유곽에서 서울로 가지고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뭐 의정부라든지 동두시 이런 데서 많이 검문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문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이제 뒤에다가 이 불법 벌채한 그 나무들을 실어놨어요. 근데 이제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 경찰관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이건 당연히 이 적발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벌채 주인이 그 운전수에게 그냥 갑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길에 그 운전수가 엑셀을 밟고 쭉 출발해 버리니까 그 뒤에서 그 임산물을 지금 검사하고 있던 그 경찰관이 떨어져서 결국 사망하게 되죠. 이때 떨어져 사망할 때 그냥 갑시다라고 말했던 이 벌채의 목재 주인하고 운전수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냐 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는 말이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폭행치사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여호와의 증인 사건은 아주 유명한 판례죠. 이건 여호와의 증인 사건은 여기서도 나오고 헌법에서도 나오죠.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즉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하지 않고 또 무기를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혈통의 순수성 이런 것 때문에 평화주의 때문에 그래서 그 딸이 지금 수혈이 필요한 상태인데 다른 어떤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은 해요. 엄마가 노력을 하는데 자 뭐는 종교상 안 돼요. 종교상 수혈은 안 된다. 남의 피를 넘겨 받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수혈을 받는 건 그러니까 여러 군데 병원을 돌다가 결국은 수혈 말고 다른 수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 딸이 사망이 됩니다. 이때 엄마에게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너무 충돌하잖아요. 종교의 자유와.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배려해서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사건이 이게 이제 그 어머니의 종교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 영역과 그 생명권이 어느 정도 좀 충돌하는 걸 아예 무죄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무죄로 만들 수는 없어서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사건이고 이게 헌법에서 논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건을 다 맞췄어요. 그죠? 주관제까지 다 맞추고 판례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디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어느 영역이에요? 형법, 총칙 또는 총론 영역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다 그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각식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구성 요건만 판단할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은 일반적인 위법성 조가 쌓여요.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살인죄에 뭐가 좀 적용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살인죄와 관련해서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했는데 그 침해한 사람이 정당방위를 할 의사로 그다음에 정당방위 상황 하에서 그 상당성을 요건을 갖춰서 정당방위 요건을 다 갖췄다면 정당방위 돼서 타인의 법익은 침해했지만 그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받을 것이고 그 다음 정당방위는 그냥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긴급피난은 자기 생명 구하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그런 긴급피난 인정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긴급피난 인정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자구행위는 청구권만 인정되는 건데 청구권이 아니잖아.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자구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거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사람을 살해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고 승낙에 의한 살인죄 승낙살인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승낙살인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다만 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 될 것이고 자 나머지 정당행위 중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행위 중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이제 법무장관이 검사에 입행하고 검사가 지휘해서 이제 교도관이 그죠?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면 그게 정당 행위로서 이것은 조각되겠죠. 다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로 지금 30년 가까이 사형이 사실적으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니까 그것도 역시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 이것은 조각되는 경우가 지금 실현되고 있지는 않죠. 사형 집행이 있어야 이제 이것은 조각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죄수 및 타주와의 관계. 죄수는 살인죄는 전속적 법이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 사람 죽이면 다 그 법에 대해서 고의한 평가가 내려져야 되니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이면 상상적 경합, 수개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이면 실체적 경합이 되겠죠. 자, 어디서 다 볼 내용이요? 형법 총칙에서. 오늘 죄수론이니까요. 공부 받으면 이제 죄수론까지 6번째 해가지고 죄수론까지 다 지금 본 거네요. 그거 다 어디서 봐요? 총칙에서 본다. 됐고요. 다른 죄와의 관계. 특히 문제 조건은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죄가 된 거예요? 살인죄를 성립했죠. 그 다음에 그 사체를 발각을 어렵게 하려고 저를 끌고 가서 다른 데 어디다가 매장을 하면 이게 사체 유기가 되겠죠. 또 손괴하면 사체 손괴가 되고요. 그때 그 두 개의 행위는 지금 전혀 별개의 행위죠. 살인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고, 그 다음에 사체 유기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이므로 그게 어느 하나에 흡수되거나 할 게 아니죠. 사실은 별도의 법익 침해가 있고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살인죄와 사체 유기 또는 사체 손괴죄는 보호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이 인정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뭘 다 본 거죠? 보통 살인죄를 이제 봤어요. 보통 살인죄. 그리고 이 논의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니까요. 뭐 같은 형식으로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저절로 뭐 익숙해지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존속살해입니다. 존속살해. 자, 존속살해는 말 그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인적 관계 때문에, 인적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 관계 때문에 형이 가중된 거죠. 그러면 존속살해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 아버지 A1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A2가 있는데, 그 A1, A2에 대해서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녀가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러면 자녀, 갑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죠, 자기의 부, 자기의 모 있을 때 갑이 자기의 부를 살해하거나 자기의 모를 살해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또 있을 수 있죠. 배우자, 을이 있다고 하면 배우자, 을에 다시 부, 비원, 배우자의 모. 그래서 이건 배우자, 아내의 부, 아내의 모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갑이 이번엔 이렇게 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물론 반대도 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존속 살해가 된다는 거죠. 존살해. 자, 이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가 뭐가 문제되느냐. 이때 이 갑이 이렇게 자기의 부 또는 모를 살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건 뭐 특별히 문제 안 될 거니까.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이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가 되겠죠.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돼요. 사실상 배우자의 경우는 존속살해가 아니고 그냥 보통살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모가 혼인을 이미 했어요. 혼인관계가 있은 후에, 즉,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그러면 진짜 법률상 부모죠. 법률상 부모인 상태에서 갑이 부를 살해하거나 모를 살해하면 당연히 존속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뭐냐. A1과 A2가 혼인신고를 안 했어. 혼인신고를 안 해서 법률상 부부가 아니에요. 법률상 부부가 안 한 상태. 부부가 아닌 상태.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A1과 A2가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갑이 태어나면 이 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인 외의 출생자잖아요. 혼인 외의 출생. 첫 번째, 이 갑이 누구일 때? 혼인 밖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 즉, 법률상 부부가 되지 않은 사람. 그죠? 법률상 부부가 되지. 즉, 사실상 혼인 생활에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났어. 그죠? 그리고 계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 이 갑이 A1을 죽일 수 있고, 모인 A2를 죽일 수 있죠? 자, 이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중에 당연히 갑이지. 자, 갑이 누구를 살해할 수도 있고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죠? 자, 생모를 살해할 수 있어. 그죠? 생모를 살해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이게 생부지. 실제로 낳아진 부니까. 자, 생부를 살해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주죠?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생모 말고는. 자, 그러면 생모를 살해한 경우는, 자, 어머니는 이 갑을 뭐 제왕절개로 낳든 자연부가 낳든 자기 배에서 낳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생모를 살해하면
이 생모와 이 아들 사이에는 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든 무조건 직계존속이 되는 거예요. 이 갑의 직계존속이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주의할 거는 이 갑이 이 A2가 자기 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해야 존속 살해가 되는 거죠. 원래 존속 살해가 뭐예요? 존속 살해의 고의가 필요할까요? 존속 살해, 즉 자기의 아버지 또는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혹해야 되는데 이 A2가 어머니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 무슨 고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인지 몰랐다는 말은 그냥 보통 살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인식은 당연히 고의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인식이 있어야 존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존속 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존속 살해 성립. 자, 미리 다 좀 내용을 보고 이제 책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생부를 살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 생부를 살해할 때는 이 사람이 이 갑이 A1이 실제 우리 아버지, 실제 어머니랑 인식하고 살해했어요. 그때는 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 생모에 대해서는 바로 이 갑은 자기 직계존속을 살해한 거예요.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부의 경우는 비록 이 갑이 A1이 자기의 생부임을 알고 살해했더라도 이 A1이 이 갑에 대해서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려면 생모는 당연히 혼인신고 안 했어도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이 A1이 갑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인지. 이 갑이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한다고요. 인지. 그래서 이 인지가 신고가 돼서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게 신고가 돼서 기록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야 갑이 A-의 법률상 자가 되는 거지. 인지를 안 하면 사실상 부에 불과하고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지 않아서 인지를 하지 않으면 여기 다 두 개 나오는 거죠. 자, 저 생부 A1이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존속 살해가 돼요. 인지를 한 상태에서 갑이 A-를 살해하면 A1을 살해하면 자, 존속 살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뭘 안 했어요?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하면 자, 뭐밖에 안 돼요? 보통 살인밖에 안 된다. 왜 그래요? 법률상 직계존속이 안 됐단 말이야. 직계존속이 안 됐으니까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냥 일반 251조 1항에 보통 살인밖에 안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혼인의 출생자가 누굴 살해하냐, 생모를 살해하냐, 생부를 살해하냐가 결정이 되고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난 게 아니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이 갑이 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 A1과 A2가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아이인가, 다른 사람의 자녀, 다른 사람, 뭐 있겠죠, 누군가 X, Y의 자녀예요. 이때 이 갑을 이 A1과 A2가 입양을 해왔다고, 입양. 이게 입양이죠, 입양. 즉,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약간 친자고, 진짜 낳고, 이건 양자, 남의 아이를 입양해 와서 입양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역시 신고해야 돼. 이건 다 가족법상에는 다 신고주의란 말이야. 신고를 해야 법률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양 신고를 하고 입양 신고를 한 다음에 그러면 갑이 쭉 왔죠. 지금 이제 입양한 상태에서 양자가 A1을 살해하거나 양자가 A2를 살해했을 때 이 양자가 신고가 유효하다면 역시 양자도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에 놓이죠. 양자에 대해서 이게 법률상 직계 비속이 되고 법률상 직계 비속이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 자녀. 그죠? 입양자의 경우. 자, 입양을 했는데 이 입양이 유효한 경우죠. 입양이 유효하다면 입양 요건을 다 갖췄어. 그러면 입양이 유효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A1 살해하나 A2 살해하나 다 존속 살해가 되겠죠. 존속 살해 인정. 자, 문제는 입양이 무효인 경우야. 입양이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입양이 무효이면 법률상 직계존속 생기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 이거는 직계존속 존살해가 아니고 보통 살인밖에 안 되죠. 보통 살인밖에 안 돼요. 그죠?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요. 아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간 문제예요. 더 나아간 문제는
A1과 A2가 이 값을 원래 입양신고를 했더라면, 입양신고를 해서 이게 유의한 입양신고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법률상 친자공이 생기는데, 이 A1과 A2가 가끔 장래 생길 다른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냐면, 원래 이 값은 남의 자식이잖아요. 남의 자식이니까 입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 아이가 어려요. 한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야. 6개월밖에 안 되면 이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냐면, 얘가 나중에 내가 입양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됐으면 얘가 큰 다음에 성년이 된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보니까 입양신고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말은 이 아이가 이 두 분이 나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그때 이제 가족관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가령 갑이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금 입양신고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키워주신 그런 고마운데 실제 저희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렇게 되면 자, 어디에 있는 걸 또 따져야 되고 또 아이가 또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입양신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나중에 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입양신고를 하는 거, 이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난 거, 이거는 친생자라고 그래요. 친생자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고를 할 때 입양신고를 해야 되는데 친생자 신고를 하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불러가지고 낳은 걸로 해두면 나중에 그런 문제는 전혀 안 생기잖아요. 물론 생길 수 있어. 혈액이 도저히 얘가 혈액이 나올 수 없는 경우, 이거는 문제가 생기지. 그죠? 가령, A가, A1이 A형이고, B가 B형인데, 여기서 O형이 나왔다.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또는 둘 다 A형인데, 여기서 B가 나오는 거예요. B 나올 수가 없잖아요, B가. 그죠? A, B형 때 나올 수 있는 AO, BO 하면, A, B, A 한 다음에 O가 생길 수 있으니까 O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A형이에요. 둘 다 A형인데 여기서 B가 생기면 말이 안 되잖아. 자, 이때 이 아이는 나중에,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친생자 신고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B형이 나올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경우 말고는 친생자 신고했을 때 혈액만 다 나올 수 있다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가족법상의 신고는 실제 진술이기 때문에 실제 진술일 때만, 그게 맞을 때만 유효고 맞지 않으면 무효예요. 자, 낳지도 않았는데 친생자 신고, 이거 당연히 무효가 돼버려요. 친생자 신고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친생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실체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때 친생자 신고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때 A1을 죽이거나 A2를 살해했을 때 이거 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친생자 신고는 무효니까 보통 살인이냐? 아니면 그 경우에도 존속사가 될 수 있느냐? 자,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존속사에서 마지막 문제 되는 게요. 자, 이거 어떤 게 되냐? 우리 민법에서는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민법 138조에 가면 무효행위 전환. 339조. 139조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효행위 전환은 친생자 신고로서는 무효이더라도, 이게 무효이더라도 이 친생자 신고가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이 부모가 알았더라면 그 무효가 되는 행위 말고 다른 행위, 무슨 행위 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려고 했을 거 아니죠? 키우려고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신고한 것 뿐이지, 이렇게 생겨서 문제가 되면 아예 입양을 안 할 의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라도 이게 무효인지 A1과 A2가 알았더라면 입양 신고는 했을 거다. 즉 입양 신고로서의 이 효력이 전환돼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 139조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서 이런 경우는 입양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입양 신고로서는 유효라는 말이 되잖아. 친생자 신고는 무효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입양 신고로서는 유효니까, 입양 신고가 유효하면 이 값이 A1을 죽이거나 A2를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존속사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무효이지만 이 경우에, 입양자의 경우에 지금 같은 세 번째 형태의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요. 즉 친생자 신고를 했는데 친생자 신고가 인정되지 않고 입양 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면 그때는 다시 존속사유죄 성립한다. 자, 여기까지가 존속사유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었어요. 다 된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존속사유죄. 존속사유죄의 및 법적 성격. 존속사유죄의 존속사유죄는 자, 고의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라는 걸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존속살해죄는
즉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는 신분, 그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죠. 그때 신분이 없어도 성립하는데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거나 형이 감경되는 범죄를 부진정 신분이라고 불러요. 부진정 신분범, 부진정 신분범. 우리 형법 총칙에서 어차피 신분범 얘기할 때 나올 내용이죠. 자, 그러면 존속살해죄의 구성권 봅시다. 객관적 구성권, 행위 주체는 피해자의 직계 비속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존속을 살해하는 거니까 당연히 행위 주체는 비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행위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거죠. 그리고 이때 직계 존속은 법률상 직계 존속이야지 사실상 직계 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자, 밑에 판례도 법률상 직계 존속이 하기 때문에 무슨 호적부에 직계 존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효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실체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신생자 신고에도 무효라고 했잖아요. 호적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체 존비속 관계 아니면 그거는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호적부에 기재된 사람을 살해하더라도 진짜 아버지, 법률상 아버지가 아니면 그냥 보통 살해밖에 안 된다는 판례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될 만한 걸 봤더니 첫 번째, 혼인 외에 출생자가 혼인 외에 출생자의 그 부모를 살해했대. 그죠? 부모를 살해할 때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죠. 그때 혼인 외에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는 자, 언제나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 밑에 판례 내용이고요. 그러나 혼인의 출생자가 생부를 살해한 경우는 그 생부가 인지를 하기 전에는 보통살해죄가 성립하고 인지를 해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존속살해가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인의 출생자의 인지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거 보면, 자, 보시면 A를 보면요. 생부가 혼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호적 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아까 이거죠? 친생자도 아닌데 친생자를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신고는 친생자 출생 신고로서는 무효지만 인지 신고로서는 유효하므로, 즉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므로, 민법 139조 전환이 인정되므로 혼인의 출생자가 그의 생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가 성립한다. 자, 이 판례가 그 판례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밑에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상 인지는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소급표가 인정돼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출생한 때부터 결국 진자관계가 생긴 거를 보는 거죠. 이제 그 얘기가 그 다음 논이고요. 그 다음에 입양의 경우입니다. 입양의 경우는, 자, 입양은 이제 진정한 원래 친부가 아니죠. 그래서 양친, 그다음에 친자가 아니니까 양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자, 이들 사이에 법률상 직계 존비속이 생기는 게 입양인데, 입양은 양친과 양자 사이에 법률상 직계 존비속 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양자가 양친을 살해하면 존속살해가 성립한다. 그것이고요. 자, 그리고 타가 입양된 자가 실부모를 살해해도 역시 실부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됐고. 자, 그 밑에 내용은 이미 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B번 보면 A와 B 사이의 친생자 출생 신고에 입양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양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 입양 요건이 갖춰지면 입양식으로 효력이 인정되니까 존속살해가 되지만 이것도 무효. 입양으로도 무효. 그럼 어떻게 해요? 법률상 존비속 관계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통살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판례 보시면 피살자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를 주워다 기르고 그 부하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그러면 친생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친생자 신고는 무효야. 그래서 친생자 신고로서의 직계 존비속 관계가 생기지 않아. 그러나 입양 요건을 갖추면, 입양 신고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이제 입양으로서는 유효하니까 양친자 관계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갖추지 못했대요. 그것도 갖추지 못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즉 법률상 모자관계 생길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더라도 이건 뭐밖에 안 돼요. 존속살해는 안 되고 보존살해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계모자 관계 또는 정모서자 관계. 이게 홍지파주가 계모자 관계고 정모서자 관계가 홍길동이죠. 그때 홍길동이가 자기 어머니 말고, 그죠? 정모 서자잖아요. 홍길동이가. 서자가 자기 어머니 말고 다른 자기 아버지의 정부인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인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존속살해 성립 관련 판례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다 설명드리니까 이 판례들은 이걸로 다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당연히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 되겠죠. 법률상 배우자. 됐고,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속권 넘어가죠. 주관적 구속권은, 자, 아까 고의를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제가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가 뭔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걸 다시 복습 한번 해보죠. 즉, 존속사유죄가 성립하려면, 존속사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속사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백의 존속사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인 거예요? 존속살해니까, 존속살해라면 내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람이고요. 내가 이 사람의 비속이고 이 사람이 나의 존속이고 그리고 내가 이 하는 행위가 나의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고 이 행위로 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왜 죽어요? 내 행위 때문에 죽는다까지 인식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의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이 1%도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존속살해는 보통 살인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게 아니고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걸 존속살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다 인식하고 의역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걸 다 인식하고 의역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고 이 엄마고 내가 엄마를 죽인다. 엄마를 죽인다. 그렇게 인식하고 죽여야 존살해지. 엄마인지 몰라. 그냥 사람이야. 그럼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살인 고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죽은 걸 보니까 어머니가 죽었는데 내 고의는 그냥 일반 살인밖에 안 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요. 죽은 거는 엄마. 나는 무슨 의사밖에 없었어. 그냥 보통 살인.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죠? 착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착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구성요건에서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고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착오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냥 고의,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으고 객관적 구속권 요소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 게 아니죠. 그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주관적 구속권은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자, 존속살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속권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하잖아요. 그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착오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보통 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죽인다는 의사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엄마였어. 그죠? 엄마는 이게 사실상 생모더라도 당연히 직계 존속이 인정되는 거라며요. 근데 법률관계 인정됐지만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직계 존속을 살인다는 고의 자체가 없잖아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 우리 형법은 15조 1항에서 형법 총칙 15조 1항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15조에다 끌어놓고 이런 문제는 다 이걸로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 끌어놓은 거죠. 이런 경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15조 1항이에요.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 즉 어머니를 죽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죽였으면 존속살해가 될 텐데 이 아들이 어머니라는 사실, 즉 직계 존속을 살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면 보통 살인죄가 중요한 거예요? 존속살해죄가 중요한 거예요? 존속살해죄가 특별히 중요한 죄죠. 근데 특별히 중요한 죄인 존속을 살해한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죄인 존속살해죄로 벌하지 못한다. 그럼 뭘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15조 1항이라는 거예요. 15조 1항은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15조 1항을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속 살해를 했을 때 존속인지 모르고 살해했으면 보통 살인. 존속을 상해했는데 존속인지 모르고 상해했으면 보통 상해. 일반 상해, 보통 상해. 폭행을 했는데 존속인지 모르고 폭행했으면 15조 1항에서 단순 폭행. 이렇게 된다. 그런 수많은 조문들을 특별히 중한죄는 관계가 있는 가중적 구성 요건에 있어서 그 가중적 사실 모르면 15조 1항으로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해서 총론에 갖다 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각식 조문들을 하지 않고 15조 1항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봅니다. 자, 보통 살인의 의사로 살해 행위하여 존속상해의 살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15조 1항에서 보통 살인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니까요. 자주 출제된 지문으로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착오로 자신의 장모를 살해한 경우 대법원은 법정적 부합세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갑이 그냥 을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착오로 자기 장모를 살해했으면 특별히 중한죄가 된 사실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착오에 관한 이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법률 조문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15조 1항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조문으로 해결하는 거지 법률 학술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자, 존속살해 의사로 보통살해 결과를 발생한 경우 이건 경우가 다른데 다양한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학술을 묻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범 관계가 존재하죠. 이 공범 관계는 이게 부진적 신부분이다 보니까 갑이 자기의 아버지 A-를 살해하려고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친구, 즉 A, 자기 아버지와는 아무 관계없는 친구 을을 끌고 와서 을과 갑이 함께 공모해가지고 공동으로 갑과 을이 함께 A1을 살해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때 당연히 아들은 자기 아버지 살해했으니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처벌도 존속살해가 성립할 텐데 이제 문제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아닌 친구죠, 친구. 자, 이 친구가 공동으로, 그죠? 공동정범이 돼서 을은 남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거죠? 남의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이때 을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고 무슨 죄로 처벌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가 좀 다퉈지고 있어요. 엄청 다퉈지고 있어서 그래서 시험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33조. 왜냐하면 이런 죄가 하나만 있겠어요. 이런 구조가 또 많이 있어요.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 끌어다가 33조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결해 라고 든 게 형법 33조죠. 33조 형법 33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 공범과 신분 규정에서 자, 결론만 먼저 말할게요. 총론에 설명할 거니까 나중에 33조에서 우리 통설은 이렇게 아들이 아닌 친구가 남의 아버지를 살해하면 아무런 신분 관계가 없고 어차피 얘는 보통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느냐. 이게 부진적 신분이니까 신분 없는 자 처벌되기 때문에 자, 을은 신분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살인죄 성립하고 처벌도 신분이 없으니까 보통 살인죄로 처벌된다는 게 통설이에요. 통설. 대부분의 학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돌하는 게 판례란 말이죠. 우리 판례는 이 을에게도 아버지가 아닌데 자기 아버지 아닌 사람을 죽였어도 얘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했으니까 야 너도 존속살해죄는 성립해. 니네 아버지 아니지만 하여튼 묻지 말고 을 너도 존속살해죄는 성립하고 다만 너는 신분관계 없으니까 실제로 신분관계 없으니까 보통 살인죄로만 처벌할게. 이렇게 하는 게 판례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비상식설, 이게 상식설인 거야. 상식설. 남의 아버지 죽였으니까 보통 살인 성립하고 남의 아버지 죽였으니까 보통 살인죄로 처벌하자. 이게 통설인데 반해서 우리 판례는 성립은 남의 아버지 죽였어 너도 존속살인죄가 성립하고 다만 처벌만 보통 살인죄로 처벌했다는 견해가 판례니까 자, 그거는 33조 가서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문 강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죄를 다 봤습니다. 살인죄 다 본 게 아니죠. 살인죄에서 보통살인하고 존속살해를 다 봤고요. 자,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촉탁승낙살인하고 자살교사방조, 그 다음에 위계유력한 살인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쭉 또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살인의 죄는 다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